안녕하세요. 문경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은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요.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마산에 지금 살고 있어서 마산의 마창대교를 건너서 아침에 같이 여러분들과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선물꾸러미를 좀 가져와봤는데 오늘 좀 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선생님 여러분들의 의견 혹은 또 재미난 코멘트, 또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제가 좀 뒤에 쪽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지만 작가님이 만든 이런 양말 그리고 또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만든 메모지나 이런 것들 조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소소한 거지만 하나 남겨드릴게요. 먼저 오늘 주제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부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커먼즈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 함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 보시듯 여기 이 장소 혹시 아시나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청운지. 아 맞아요, 청운지. 여기서 어떤 게 좀 주로 보이세요? 연못 주시죠. 그쵸, 연못. 나무. 네, 나무. 이런 뒤에 여기 건물도 보이죠? 저는 기후시계. 네. 역시 선생님 설치를 하시는 장본인이시네요. 창원대에서. 제가 4월에 창원대에 왔을 때 딱 눈에 띄었던 장소더라고요. 연못이 있고 이 연못에도 다양한 생태계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올챙이도 보고 개구리는 아니었구나. 아직 올챙이도 보고 여러 새들도 보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그 기숙사 관리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 관리동에서 기후시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기후시계를 혹시 지나가다가 다들 보셨죠? 이렇게 갑자기 막 시간이 막 5년, 몇 시간, 몇 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것에서 이제 기후시계라는 건데 이 기후시계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가 올라가는 때까지 남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도까지 올라가면은 뭔가 이 생태계가 위험하다. 이들과 우리는 다 같이 못 산다. 약간 이런 위기의식을 이제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남은 시간이 한 5년여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1.5도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유엔 기후 협약에 따라서 파리 협약 다들 아시죠? 여기서 이제 각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위한 합의를 했고 그때 우리가 최소한 1.5도 상승을 막자라는 그런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계를 봤을 때 사실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같이 정부 그리고 여러 세계의 국가들과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에서 1.5도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그 사진 같은 거 상상해보세요. 네, 선생님.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왜 농사를 못 짓는다 생각하세요? 농사는 그 기후 온도와 밀접하게 연결. 그렇죠. 만약에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해수면이 너무 올라서 그 땅들이 다 잠길 수도 있고 실제로도 어떤 남태평양이나 이런 태평양의 섬에서는 실제로 섬이 많이 잠기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 동의사를 말씀해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1.5도의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린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들 얘기하게 됩니다. 전환이 안 되나봐요? 제가 아까 뭐를 잘못 눌렀어요. 네, 전체 화면. 네, 전체 화면. 오른쪽 밑에 세 번째 누르시면 돼요. 이건가요? 네. 전체 화면. 전체. 감사합니다. 네, 뭐 잘못 눌렀어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들을 각국마다 열심히 실천을 하다 보면은 1.5도의 온난화가 제한되고 또 기후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고 만약에 엄청나게 온도가 상승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이런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계속 화성이나 달로 날아가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랬을 때 일단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시점은 여기잖아요.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하지만 이 기후의 온도를 보게 되면 0.5도에서 지금 1.5도 사이인데 이 산업 시기에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안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안전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된 긴 시간축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종으로서 우리의 자신의 안보를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축을 지금 현재의 시간축이 아니라 좀 더 과거의 산업 시기에서부터의 이제 미래의 시간축을 좀 더 길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사실상 폭력에 가깝다. 그러니까 폭력이 당장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의 물리적 폭력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핵을 연구를 해서 이것에 의한 그 사후의 증후들은 좀 나중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재난 같은 경우는 느린 폭력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진 폭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혹은 동식물들은 어떤 특정한 계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자의 환경주의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느린 폭력의 피해자는 자원이 부족한 혹은 자원이 결핍된 가난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면 글로벌 노스가 있고 사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반구, 조금 더 제3세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남반구의 가난한 공동체들이 이런 느린 폭력에 맞서서 어떤 저항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논의를 이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에서 좀 다루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 책을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룬 사례 중에 하나가 인도의 사례예요. 그 90년도 인도에는 대규모 댐 건설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댐을 건설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사회 공동체가 지금의 댐을 건설했을 때 사실 농사를 위한 용수로 쓰거나 산업 용수로 쓰거나 어쨌든 댐이 있어야 물을 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은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90년대 당시 이제 댐을 만들었을 때 이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러 마을과 지역들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물을 가둬놓고 댐을 건설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침수를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뽑힌 삶의 자신의 삶과 생태계 그리고 비자발적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이렇게 대규모 댐을 건설을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90년대에 용감하게 저항하는 지역민들과 또 여성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룬다티 로이라는 활동가가 계신데 이 활동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내요. 소설과 에세이, 이야기로 많이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봐도 되게 재밌는데 이 책도 추천을 드리면서 어쨌든 아룬다티 로이라는 활동가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잘못 물었네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올게요. 이 사진은 작년에 기후위기 운동에서 제가 참여했을 때 이제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세요? 아니면 어떤 장면이 좀 보이세요? 기후정. 아, 그쵸. 그리고 이 기후정이라는 이 팻말을 어떻게 만든 것처럼 보이세요? 네, 골판지. 박스. 사실 우리가 집회 나갔을 때 이런 식의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좀 재밌는 게 이 기후운동에 있어서는 다양한 연령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있고 중년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청년분도 많이 계셨는데 이때 이제 기후정의 생태 전환을 우리가 일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구를 정부한테 하는 요구일 수도 있고 기업한테 하는 요구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 행위자한테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길거리에서 서울시 한 중앙 북판에서 이런 움직임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인도의 어떤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 이제 이 기후재난이 사실 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후정의 행진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 환경, 그리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이런 것이 점점 우리한테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아까 봤듯이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북반구 국가, 어떤 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남반구 국가 못 사는 나라의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착취해온 오랜 식민주의적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절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부정이며 불평등을 해치지 않고서야 기후정의 실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후 재난을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된다. 내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서 봤듯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 이제 유엔에서 국가 단위별로 이제 협약을 한.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그 목표가 몇 개 목표인지 아세요? 주제 목표가 큰 주제. 그 중에 17개 정도인데 그 중에 11번을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저는 오늘 11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11번의 이야기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논의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의 세계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 공간이 점점점 포화를 이뤄가고 있고 이 공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SDG 11은 시작. 모든 시민이 적정 수준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정 비용의 안전한 교통 체계를 이용하며 자연재해나 재난의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 및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아울러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폐기물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이를 위해 시민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가능한 적정 수준의 집을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안전한 교통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버스나 어떤 다른 대중교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그런 자연재해나 재난의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원대는 되게 좋은 게 아까 녹지 그 연못도 있고 청운지처럼 연못도 있고 되게 푸르르고 어떤 자연 공간에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고 또 문화 자연유산 유지하고 폐기물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 이런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가져온 이야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어요? 코로나 때 공원을 나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못 나갔죠. 다 펜스가 쳐지고 그 접근 금지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때 이런 공간을 우리가 못 간다는 걸 알게 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 공간에서 그럼 집 밖을 못 나가고 공원을 못 나갔어요. 그럼 집에만 가서 이게 되는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라는 공간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은 다시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 도시 이 세계의 도시 봤을 때 이 코로나 때도 사실은 확진자가 도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렇게 가장 부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더 공공용지나 바깥의 어떤 자연과의 연결, 공원과의 연결 지점이 더 접근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기 거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셔야 돼요. 이 내용은 조르지 플렉이라는 소설가의
한 이야기거든요. 이 소설가의 공간의 종류들에 보면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이 한 구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이 줄을 읽으면 이 밑에 줄을 좀 자원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 돌로 된, 콘크리트로 된, 아스팔트로 된 미지의 사람들, 기념물들, 기관들, 거대 도시들, 사방으로 뻗어나간 도시들, 간선 도로들, 군중들, 개미집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여기 문단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선생님. 도시의 심장이란 무엇인가? 도시의 영혼이란 사람들은 왜 어떤 도시는 아름답고 어떤 도시는 추하다고 말할까? 도시 안에서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추한걸까? 사람들은 도시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자신의 도시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네, 이런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문단 혹시 읽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선생님. 우리는 결코 도시를 설명하거나 정당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시는 거기 있다. 도시는 우리의 공간이며 우리에게 다른 곳은 없다. 우리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도시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도시 안에서다. 기차를 타는 것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서다. 우리 인류 자신을 제외하면 도시 안에 비인간적인 것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게 다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도시 안에서 자신의 도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 도시에서 어떤 것은 아름답고 추하다고 말할까? 왜냐면 이분은 또 소설가이고 뭐라 그럴까요? 미학자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여기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이 도시 아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기후위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네. 우리 인류 자신을 제외하면 도시 안에 비인간적인 것이라고는 네. 없다. 네. 이 말은 우리는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는 건가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 비인간은 그 뭐라 그러야 되죠? 인간 되게 노동에 있어서도 탈인간 네. 되거나 조금 그 노동 문제 소외 일으키거나 이런 의미의 비인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원문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번역에 문제가 혹시나 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프랑스 정답은 바로 모르네 그럼. 예. 영문으로 다시 예, 예. 같습니다. 저도 한번 원문 다시 찾아볼게요. 예. 어쨌든 같이 생각해야 될 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또 도시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또 이 우리 도시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이야기 좀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가져온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쪽방촌이라는 곳을 가보신 적 있나요? 혹은 고시원이라든지 그곳에서는 자신의 이제 한 몸 누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 공간에서 사실 뭐 코로나 문제라든지 어떤 폭염이나 그 추위에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뭐라 그럴까 얼마나 힘든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폭염 자체라는 어떤 기후위기가 불평등한 재난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표면 온도가 평균 35도 안팎입니다. 보셨죠? 평균. 말하는 좀 더 높고 돌아서는 조금 더 낮은 온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인근 쪽방촌으로 향했더니 화면이 부쩍 더 빨개집니다. 50도대를 오르내던 지붕의 표면 온도가 65도까지 치솟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같은 시각 서울의 평균 기온은 29도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콘크리트나 단열재도 사용을 해서 그 건물 자체 열 차단 효과가 높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쪽방촌의 경우 오래된 슬레이트나 이제 균열이 간 콘크리트 같은 것을 영향으로 볼 수 있고요. 한국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한여름 쪽방의 최고 온도는 34.9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행인이 살고 있습니다. 현장에 교통도 나오셨다고 불편하고 합니다. 일자리도 없다 보니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폭염에 노출됩니다. 에어컨은커녕 냉장고도 충분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상하게 방송해 주세요. 여름에 얼마나 더우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야망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정부는 쪽방촌을 상대로 매년 냉방기기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근데
60도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노동을 했을 때도 굉장히 취약하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폭염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집 밖에도 못 나고 그 폭염이 왔을 때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에어컨 틀어주고 쉼터? 그런 쉼터도 우리가 못 갔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혹시 여러분 창원과 마산 이 지역에도 반지하가 있나요? 혹시 반지하의 주거 환경으로서 반지하가 있나요? 아, 있어요. 그 반지하 문제도 지난 서울에서 태풍이나 홍수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 갑자기 침수가 생겼을 때 반지하에 물이 들이닥치면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이닥쳤을 때 문을 열면은 문이 당연히 물의 압력에 의해서 안 열리고, 창문을 열려고 해도 이 창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완창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창 때문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어쨌든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은 서울시에는 이 지하나 반지하 주택은 20만 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곳이 80%가 95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건축법이 좀 완화되었을 때 지어진 그런 것인데요.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쪽 관악구 지역 쪽이나 동작구나 이쪽에 가장 많은 밀집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주로 조금 지가가 좀 낮거나 어떻게 막 예전에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주택단지들 곳에서 이제 반지하 주택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주택 유형이 얼마나 아실지는 또 고민되지만, 어쨌든 그런 빌라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순위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라든지 이 위에 광복구, 중랑구, 조금 저렴 주택이라 부를 수 있는 곳과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단지들이 많은 곳에 이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위기를 지난 폭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반지하 주택이 얼마나 재난재해에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났죠. 저희 KBS가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반지하 주택의 실태를 연속 보도해 68살 이구택 씨는 청각장애인 아내와 함께 20제곱미터 반지하 집에 삽니다. 곰팡이 냄새에 괴롭고 집 밖 화장실도 힘들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서 나오고 뼈도 몇 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너무 작아. 기사하러 가고 싶죠. 못 가는 이유는 첫째,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기초생활수급비 13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려면 월세 15만 원인 이 반지하 집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도 문제긴 하지만, 제가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랑 같이 반지하 침수조사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것을 좀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주거 삶에서 사실 내가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이 힘든 점은 사실 곰팡이 문제라든지 어떤 위생의 문제라든지 그런 점에서, 그리고 계속 역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삶이 좀 더 위협을 받게 되고, 또 특히 폭염이나 그런 침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주거복지센터나 이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 상향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돕는 그런 작업들을,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곳이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은 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교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SDG 11번에서 모든 시민이 적정 비용의 안전한 교통 체계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의 문제도 사실 우리처럼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디든 이제 걸어 다니고 어디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하잖아요. 하지만 신체가 많이 불편하시거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상황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큐가 있어서 이 전철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사람이 너무 많고 힘겨워하시죠? 더 힘겨워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붐빌 때 당연히 모두가 힘든데
휠체어 타시는 이 선생님께서는 더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려야 되고 당당하게 이제 내리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상으로.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운영이 안 되기도 하고, 뭐 당연히 에스컬레이터가 또 너무 다시 계단 이런 게 많기도 해서 이제 이 선생님도 고민을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그의 기록은 늘 이랬습니다. 가게 되시는 한참 상황을 배워야 하는 시기, 주변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버스가 없었고 이동할 수 없으니 정규교육 또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검정고시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나갔지만 장애인에게 지하철은 그 사실 2000년대, 2001년 초반에 이곳에서 이제 내려오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죠.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이도의 사건이라고. 잠시만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 봤을 때 이 틈이 우리가 봤을 때 별로 차이 못 느끼잖아요.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 높이 3cm의 근데 겨우 3cm였다고. 휠체어를 밀어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수많은 자녀들이 시설에서 10년, 20년, 30년 자기 탓을 가가지고 가는 나처럼 이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이도역의 리프트 추락 사건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장애인들의 이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계시고, 그 실제로도 삼각지역이라고 용산역 근처에 있는 그 지하철역에 매 출퇴근 시간마다 작년, 재작년에 가서 아침에 이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왜냐면은 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투쟁을 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당해요. 왜냐면 시민들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갑자기 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인프라 이런 기반 뭐라고 그러죠? 이 교통시설이 갑자기 막힘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큰 뭐라 그러죠? 사건이고 어떤 흐름의 끊김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매일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그 일반 시민들이 멈췄을 때 어떤 당혹감에 대한 그것을 너무 많은 혐오로 이제 표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 도시에 대한 권리는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던 이 도시 공간은 그냥 주어진 것일까요? 누군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냥 이용하기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도시 공간은 사실은 생산을 하고 어큐파잉에서 점유를 하거나 또 사용할 권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사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전장현 같은 단체에서도 그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이런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더 공공공간이 점점 더 사유화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모두가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전유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먼즈 이야기로 좀 돌아갈 건데요. 아까 도시공간 또 어떠한 공동자원이라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서 이제 커먼즈 논의가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목초지가 드넓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목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양이 몇십 마리가 있어서 이 목초지에다 양을 풀어놔야 돼. 근데 이 공간에서는 모두가 다 풀어놓을 수 있어요. 목초지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양을 풀어놓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
그쵸. 내가 가진 양을 많이 풀어놓을 수 있으면 이 자원을 같이 그냥 다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많이 풀어놓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죠? 소똥은 또 누가 치우고? 양쪽이나. 그리고 풀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공동자원이 고갈된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무너진다라고 경고를 한 게 하딘이거든요. 이 하딘은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이 60년대 당시에 이제 하딘의 논의가 나오는데 60년대, 70년대. 근데 이 하딘의 논의에서 그 혹시 멜서스의 인구 논리 그거 아세요? 그 멜서스 경제학자가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자원이 고갈된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 왜 마블 영화에서 타노스가 했던 거 아시죠? 그런 이게 딱 해서 인구를 줄이고 딱 그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이것도. 그랬을 때 이제 비극이 공유지에 비극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목초지에는 누구나 각자 가능한 한 많은 가축을 두려고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목동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할 거고 결국에 제한된 공유 자원인 목초지는 무한정으로 늘어난 가축 탓에 사실 한패해진다. 이것이 공유지 비극이에요. 그럼 이 비극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비극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공유지에는 이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자치 규약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자원이라는 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게 오스트롬이에요. 이 오스트롬도 경제학자인데 여성 최초로 이제 경제학 노벨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목초지 이런 공동자원으로서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데 사실 하딘은 아까 그것을 그 자원이 한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를 해서 개인이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사유화하거나 혹은 국유화, 국가가 관리를 하는 이런 식의 논의를 펼쳤다는 것 반면에 오스트롬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제도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서 자치 체계 안에서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공동자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양이 제한되어 있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공동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하딘에게 그런 공동자원이라는 것, 어떤 커먼즈라는 것, 그것은 사실은 혼돈, 실패, 폐허 이런 것에 대한 것이고 또 신자유주의 경제의 핵심 원리를 합리적인 인간이라든지 어떤 이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식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우화라는 것을 좀 꽂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하딘이 제시한 개념 중에 공유지를 개인화하거나 사유화하거나 국유화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유지에 예전부터 평민들, 그런 일반 커머너들이 그곳에서는 나무 땔감을 구하기도 하고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거위, 아까 양 이런 것들을 같이 키우고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전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어떤 개인화되고 국유화되는 것에 저항하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이 시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시를 한번 낭독해 주실 분 계실까요? 낭랑한 목소리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선생님, 우리 가운데 선생님. 네. 공유지 더 커먼에서 거위를 훔쳐가는 이들을 법이 잡아가느네. 하지만 거위에게서 공유지를 훔쳐가는 더 큰 악당은 잡아가지 않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면 보상해야 한다고 법이 요구하네. 하지만 우리 것을 가져가는 지주들은 괜찮다네. 가난하고 천한 자들이 공무에 법을 어기면 처벌을 면치 못하네. 그들은 그래야 하지만 공무에 법을 만드는 자들은 버젓이 남아있네. 공유지에서 거위를 훔쳐가는 이들을 법이 잡아가는데 공유지를 다시 훔쳐올 때까지 거위에게 공유지가 없네. 네, 좀 비유적이고 막 은유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평민들이 같이 공유지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울타리를 쳐서 종획을 하는 거예요. 그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어떤 것인데 그거 울타리를 쳤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지주 계층의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만약 들어가면은 훔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비유를 이제 저항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커먼즈를 도시로 한번 또 아까 그건 좀 자연자원의 이야기 같았잖아요. 이걸 도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도시에서는 어떤 이런 공동자원이 계속해서 소비되거나 고갈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롭게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열게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밌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인천 다들 가보셨나요? 그 인천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들이 있죠. 일제 개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시화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여기는 좀 오래된 주택가예요. 근데 오래된 주택가가 이 마을 한복판에 폭 50m 8차선 도로, 산업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도로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국가에서 계획을 했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도 원래 막 주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싹 밀어버려요. 싹 밀어버리고 나서 그런데 이 계획이 점차 늦춰지는 거예요, 도로에. 그리고 주민들은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도로가 갑자기 마을 한가운데로 뚫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이 갑자기 분리가 되고 이 갑자기 어떤 공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활동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제가 인터뷰하고 제 동료랑 같이 작업했어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독점적인 어디에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승용차는 물론이고 대형 트럭들이 보급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음, 매연, 분진 이로 인한 그 인근 지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걸로. 그쵸. 갑자기 마을 한가운데 도로가 뻥. 아이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가 있어서 그 등하굣길을 이용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그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 공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시민들이 이거를 주민들은 산업도로 그냥 넘길 수 없다. 어쨌든 그런 그 호소를 좀 해왔는데 좀 미약했죠. 생전 뭐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인데 초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몰라서 애를 태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역에서 그 문화 양조장이라고 예전에 양조장으로 이용됐던 건물을 새롭게 이제 바꿔서 거기서 이제 문화 공간이자 또 공유 공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서 이렇게 예술과 활동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우리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르코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난해에 공공예술 사업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그 사업을 한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 동료들은 그 삼터의 이야기에서 욕망을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욕망과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연구로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좀 공유를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자 가져와봤어요. 여기서 이 히스테리아는 팀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탐구하기 위해 전국을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출몰한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자신들이 튀어나와서 출몰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그 속에서의 그런 개발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 대해 주목한 어떤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런 삼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된 작업이어서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는 좀 작업 중에 재밌었던 것 중 하나는 여기 지금 어딘지 아시죠? 서울역 앞이거든요. 근데 서울역 앞에는 아까 보셨던 그런 쪽방촌도 있지만 앞에 거리의 친구들, 그러니까 노숙인 홈리스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이 거리에 뭐 물론 홈리스 분들뿐만 아니라 거리에 이제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지 이런 것이었는데 이거 하나가 추석 전이었어요. 추석 전에 이 청근석 작가님이 이게 지점초 이 클레이로 송편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송편을 만들면서 각자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오가잖아요. 그 오가는 속에서 도시에 대해서, 도시 공간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이제 예술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가지고 놀까?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공간을 이용을 하고 사용하는 사용자나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점유하고 끼어들고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변화시키고 싶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나의 도시에 제안하고 싶은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봤고요. 창원은 뭐 공유 사업에 예를 들면 누비자나 이런 자전거 사업을 둘 수 있고, 뭐 주남지 습지 생태계 보호 사업 이런 종류의 것들을 지금 사업으로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늘 경상대, 경영대 건물인가요? 네, 지난번에 네, 등나무 너무 예뻐가지고 찍었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죠?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기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의견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도시 공간을 어떻게 가지고 놀 것인가 하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데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기는 한데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게 하려면 또 정말 많은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발상이 시작되어야 뭔가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면 손 들고 하십시오. 죄송해요. 이름을 다 몰라가지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렇죠. 제가 추석부를 드릴까요? 그냥 이름 막 이렇게 그러세요? 예.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 강의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추석부 보고 그냥 아무나 불러갖고 무조건 시키니까. 무조건 안 돼. 그러면은 혹시 이 양말에 참가하시는 이 양말은 뭐냐면 그 아까 그 청근성 작가님 팀에서 만든 건데, 이 팀이 좀 재밌는 작업을 해요. 피스 오브 피스라고. 그러니까 길에 방치되어 있는 어떤 사물들 있잖아요.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물들을 모아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식의 이제 예술 작업을 하는 팀인데요. 그거 외에도 되게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는데, 이 양말 혹시 탐하시는 분? 선생님, 저는 양말을 탐하진 않고요. 네.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네. 학생들이 손이 올리기 전에 네. 누군가가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요거를 좀 해서 질문을,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서울에 자주 가잖아요. 그럼 서울역에 내리면 정말 이 열려있는 공적 공간, 아까 정말 다양한 홈리스도 계시고 뭐 정말 오가는 사람 많지만, 그 공간을 또 점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시위하시는 분들, 특히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까 전장현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적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권리를 가지고 주체로서 공유할 수 있는 삶의 터전 같은 공간들이 사실은 이제 시위라는 걸로 사실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장현의 시위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서울 광장이 너무 사유화된 거 아닌가, 이게 민주적인 다원성의 확보라는 명분 하에. 그래서 가끔씩은 그게 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고, 또 홈리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홈리스들이 이제 진짜 길거리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집값 폭락과 함께 집이 폭삭 망해버리고 집이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호주는 시드니에 딱 금융가, 우리 같은 여의도 뭐 금융권 딱 그리고 그쪽은 정치권과 금융가가 딱 한복판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아예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쫓아내는 게 몇 년 동안의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선생님과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도시 공유 공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정 민주적 다원성 확보를 위한 집단들의 어떤 그런 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집시법이나 집회에 관한 법률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공간에 사실 시청 광장이나 이런 공간에 그런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 운동을 하겠다라고 행사를 하겠다, 축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허가가 안 나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이제 6월 1일에 퀴어 축제를 서울에서 하는데 그 퀴어 축제를 했을 때도 계속해서 그 공간을 이제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퀴어는 어떤 측면에서 학생들의 그것을 뭐 성관념에 있어서 그런 걸 뭐 위험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학부모 연대나 기독교 연대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그런 자신들의 이제 압박을 넣기도 하고 다른 시위 그거를 막 행사를 채워넣기도 해가지고 못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퀴어 축제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은데 서울역 광장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떤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집회를 벌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충돌하면서도 어쨌든 그 속에서의 나름의 어떤 질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되게 흥미로운 장소인데요. 그랬을 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그랬을 때 사실 관의 입장은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것을 없애는 것이 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큰 나무들 있잖아요. 큰 나무들을 막 놔요. 큰 나무들을 놓고 이곳에서 더 이상 어떤 집회나 술판이나 어떤 다른 행위를 벌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에서 관리라는 측면에서 미화라는 측면에서 하는 지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지점도 사실은 비판되는 지점이 또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그 입장이나 어떤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그 한진에서 데모하셨던 김진숙 선생님 오셔갖고 여기서 한번 특강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베를린에 이제 해외 시위를 하러 가셨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또 다른 시위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는 시위를 하면 항상 경찰들이 자기들을 억압하러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래서 경찰만 보면 저거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피하지 이랬는데 베를린 독일에 갔더니 경찰들이 이렇게 스크랩을 짜갖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을 오히려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동료 베를린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어? 우리 잡아가려고 왔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당신들은 시위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신들을 보호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경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계기가 됐다고 그게 자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게 선진국이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대한 시위 하나 이거 자체가 권리 주체로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그 컨셉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올드 제너레이션한테는 매우 결핍된 그런 인식인데 어쨌든 저는 사실 너무 관심 있는 주제라서 저는 질문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지만 여러분들도 질문이 기회를 제가 다 할 수 없으니 저는 일단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제 관계학과 3학년이 소연인데요. 아까 느린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느린 폭력 글로벌 사우스에 관한 공동체들이 느린 폭력에 맞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느린 폭력을 글로벌 놀스만 해가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는 글로벌 사우스도 그래도 그 국가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로 탄소가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왜 폭력에 맞서는지 자기들도 충분히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안 좋게 이제 자기네 국가들을 위해서 발전을 할 텐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노스의 경우에서는 세계 경제가 자신들이 성장했을 때, 산업 시기에 성장했을 때 자신들 지역에서 공장을 세우고 자신들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고 해서 자신들의 이제 발전을 일어났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세계 경제의 어떤 자유경제 시장이 좀 풀리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 글로벌 노스에서 인건비라든지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늘어나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할까요? 대규모 기업이나 공장들이 또 글로벌 사우스로 많이 내려오게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 중국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또 있고 또 동남아의 베트남이나 이런 공장도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문제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자원을 일단 활용을 하고 그 나라의 자원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낮은 임금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생산해서 이제 이런 어떤 상품 생산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노동자는 뭐 돈을 버니까 그리고 또 생산 활동을 하니까 또 나라도 부유해지고 되게 어쨌든 그런 그 사우스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자원을 무자비로 활용을 한다든지 공장을 지었을 때 정부에서 만약에 허가를 너무 많이 내주거나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쓰거나 뭐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댐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뭐 발전소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다른 환경의 악순환을 또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만들어서 글로벌 그 생산 시장에서 상품을 이제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품을 저렴한 상품을 우리는 쉽게 받아서 우리도 이득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생산하는 생산 국가에서도 어떤 지점에서는 뭐 이득이 있을지 어떤 지점에서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자취라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계속 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의 이제 맞서는 지점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이 느린 폭력에 관해서는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댐 건설에 대한 것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런 식이라든지 또 이런 석탄 발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이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핵 발전의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이 핵 발전의 폐기물을 어디에 이제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 일본 오염수 핵폐기물 오염수의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린 폭력의 일종을 본다는 그런 기사까지도 봤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저항과 맞서는 게 사우스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공유지에서 거위를 쫓는 사람과 목초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있고 노스와 이게 상대적 개념으로도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나도 또 공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기후변화와 빈부격차를 연결시켜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아파트와 중앙조원 사이의 기후 차이에서 봤을 때 이제 가난하게 사는 빈민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면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생기게 될 위험이 높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아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 타격을 한번 받으면 앞으로도 더 가난하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가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리고 그걸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빈부격차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빈부격차의 영향이라고 하면 일례로 제가 작년에 서울에 놀러를 갔었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제일 처음 깜짝 놀랐던 게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역을 아무리 예쁘게 지어놔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빈민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국민들이 그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인데 이런 빈부격차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앞부분에 선생님 의견 나눠주셨던 거 기후위기가 빈부격차를 좀 더 심화시킨다. 그 지점에서도 좀 동감을 하고 그 두 번째 선생님 의견 중에 그 홈리스들 본에서의 어떤 당혹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저도 두 번째 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점에서는 사실은 그 홈리스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우리가 계속 본다면 사실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가족의 단절이 되고 소외가 되고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없어지게 되고 돌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보다 어떤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이런 것도 있다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 소외된 연결고리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어나가고 다른 식의 이분들을 자활을 좀 그렇죠.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지점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홈리스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도 꽤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제도적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제도적 지원이 어떨 때는 굉장히 1순위로 끊기기도 해요. 그래서 한 예로 서울역 앞에도 그 서울시에서 그 위탁 산업을 받아서 그 홈리스 분들을 이제 아울리칭 나가고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이게 도와드리고 이런 그 도와주는 이제 활동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센터가 어떤 연유에 갑자기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그 사무실 다들 옮겨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할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끊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지점에서는 제도적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그런 방안이었죠. 기후위기.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데 아무튼 모두가 같은 주거에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파트만 해도 아파트가 사실 지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콘크리트를 만들기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식의 또 다른 지방 도시에 어디라고 말해야 되지? 단양 쪽이었나? 되게 인근 마을이 많이 없는 곳에 좀 시멘트 공장들이 많이 생겨지거든요. 그런 시멘트 공장들이 사실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런 사실 아파트나 이런 문제에도 또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쨌든 좀 더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파트만이 어떤 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 홈리스에 대해서 제가 평소 때 관심 있었던, 사실 던져주기도 하고 아까 저도 홈리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창원에 2009년에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다른 창원을 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창원에 여기 저는 예전 창원이 좀 아산은 잘 모르고 진해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정말 홈리스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은 정말 반듯한 계획도시고 깨끗하고 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행정 관리가 엄청 심하다고 들었어요. 주택 뭐 이렇게 높이나 이런 규제도 많고. 그래서 홈리스도 사실은 누군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자살하는 것보다 사실은 홈리스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일종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몇 년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창원에는 왜 홈리스가 없냐고. 그게 저한테 너무 생소했는데 여전히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마산 가면 있다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인데, 만약이라도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래도 공간에 차라리 점유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건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예, 뭐 이건 그냥 더 이렇게 학생들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에 또 기회 있다면 또 한 번 더 토론해 줄 수 있을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공감하는 지점은 너무 우리가 미관이라든지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은 그런 오염물이나 이런 걸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 안 보이게 되면은 사실 어딘가에는 사실 다 더 깊숙하게 있을 수도 있고 더 다른 식의 폐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용산역에서도 그 홈리스 텐트촌이 꽤 있었고, 서울역에서도 이 서울역 앞부분 말고 뒤에 서부역 아세요? 서울역 뒤로 나가면 롯데마트 있잖아요. 롯데마트 뒤편을 우리가 서부역이라고 하는데 그 뒤편 밑에도 텐트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들만의 또 룰로 이렇게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도 한데, 이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막 뭐랄까 그냥 disappear하게 뭔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상황에 놓였을 때 폭력이 사실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폭력이 또 발생하게 되면 또 그 피해는 또 어떻게 되면 사실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는 또 인권 문제도 연결되기도 하고 제도적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활동가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우대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까 또 질문 의견도 괜찮아요. 네, 의견도 괜찮아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먼저 잘 들었습니다. 국제학교학과 4학년 최준 지속 가능 발전 쪽으로 연구하신다
저도 지난 주말에 서울에 갔다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했었는데 되게 서울시가 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구가 밀집이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되게 저는 잘 돼 있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지금 서울 BRT 사업과 유사하게 SBRT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5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좀 많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략 방안이나 좀 이런 게 있는 게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창원의 뜨거운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사실은 저 운전면허가 아직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있지만 운전면허가 없어요. 차도 없고 당연히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그냥 다니고 진짜 급할 때 택시 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산에 살게 되면서 버스 시간표를 좀 유심히 보게 돼요. 사실 배착률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산 살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창원시를 와봤더니 창원시 자체가 도로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지어질 때부터 70년대 계획도시를 할 때부터 이곳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중산층 계층에 대해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사실 마산이랑 또 다르고 마산은 좀 삼곡도로도 있고 구분구역 옛날 오래된 도시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뭐 갑자기 중앙차를 만든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마산인데 창원은 그에 비해서 진짜 도로폭이 일단 넓고 그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런 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지점은 이게 70년대에 만든 도시잖아요. 만들어진 도시. 그랬을 때 공장지대는 여기가 있고 주거지는 여기가 있고 지금 대학은 또 여기 있고 역은 또 여기 있고 공기가 또 여기 있어요. 굉장히 조닝을 해놓은 지역인 거예요. 이 조닝을 한 지역이어서 이 흐름이 산업도시로서 좀 더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위한 도로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중산층 자가용 이용자들을 타겟팅한 거고 그랬을 때 지금에 와서 2030년이 다가오는 지금에 와서 갑자기 지속 가능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거 혹시 필요한지 어떻게 지어지면 좋은지 라고 전혀 어떤 질문을 계획을 해놓고 당연히 좋은 취지에서 계획을 했겠죠. 뭐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이미 시민들은 너무나 자가용 이용에 뭐라 그럴까요? 이용률이 너무 높기도 하다고 들었고 보유율도 높다고 들었고 또 산업도시 특성상 사실은 굉장히 트러플도 많이 다니잖아요. 트레일러나 그런 식의 이제 큰 대형 차량들이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런 길들이 생성돼 있고 복잡한 뭐랄까 그런 도시로 이제 이렇게 성장 발전을 해온 도시인데 그랬을 때 이제 대중교통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대중교통이 좀 더 연계가 되고 많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자가용이 없거나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어서 저는 좀 그 지점은 대중교통이 많이 보급되는 지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너무나 지금의 공사 현장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가용을 버리고 만약 자가용을 대체할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이용 가능할 그것이 있는지는 좀 다시 물어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 조사를 좀 해야 되긴 해요. 만약에 자가용을 탔을 때의 비용 내가 하루에 뭐 자가용 탔을 때만 3,000원이 저 잘 모르지만 뭐 유류비랑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3,000원이 든다? 5,000원이 든다? 이랬을 때랑 그 버스를 탔을 때 뭐 1,000원이나 2,000원이 든다? 이랬을 때 어떤 돈에 이제 지불 가능한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물어봐야 되는 수요를 조사를 아마 했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조사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비단 대중교통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 환경영향 평가라는 어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그 전 단계에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부족한 그 조사하고 있지 않니 지금 너희 팀에서? 더 잘 아시겠네요.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마산 창원 진해가 산을 가운데 두고 산바위처럼 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터널 뚫고 운전하지 않으면 이동을 못할 것 같은 느낌으로 진해에서 살고는 있는데 저는 대중교통이 잘 뚫린다면 사실은 진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어떤지 뭐 이런 건 다음에 발표할 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마산과 진해 연결성이 예. 되게 궁금하네요. 네네. 저는 3005번 종점에서 오거든요. 종점. 노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용도 중요하고 맞아요. 무엇보다 연계되는 거 맞아요. 거기 어디까지 갔는데 또 버스나 뭐 다른 거 환승, 트랜스퍼에 환승. 환승해야 되는 거 시간 뭐 한 5분 정도 더 있습니다. 예. 우리 끝에 선생님. 예. 국제환경학과 4학년 정수영입니다. 저도 최근에 좀 이거 지속 가능 발전 도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시티트리라고 불리는 그 이끼 나무 벤치라고 하는 사업이 서울에서도 2021년에 진행됐던 걸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그 뉴스 이런 것들을 찾아봤었는데 보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사했을 때는 그 이끼를 이제 도시나 이런 데 벤치로 이제 이렇게 같이 놔둠으로써 좀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절감하고 꽤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좀 최근에 잘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잘 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 이유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혹시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끼 사업을 제가 잘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이끼의 특성은 조금 알게 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끼가 사실 습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습도 조절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무분별하게 갑자기 도시 콘크리트에 이끼를 막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습도 조절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금방 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 인천에 여기 문화양조장을 하시는 그 민웅기 선생님 스페이스 빔이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도 이끼에 대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사례에 한번 그 시민단체에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끼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이 사례를 한번 좀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인천의 스페이스 빔. 네. 그래서 이 사례 먼저 이끼 소개 다시 드릴게요. 그냥 서울시 사업은 제가 잘 그거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 전화로 면담하거나 질문하거나 또는 서면 이렇게 뭐 자문을 좀 해주거나 그럴 분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선생님 되게 좋아요. 제가 연결드릴 수 있어요. 잠깐. 자, 또 빨리 자기 민원 해결할 사람 빨리. 팀플을 하나요? 네, 팀 우리 다음 주부터 발표 들어갈 건데. 잘하실 거예요. 아까 질문 하나 더 있다고 하지 다시. 않았어? 응. 그 BRT 관련해서 BRT뿐만 아니라 저희 뭐라고 하죠? 보행도로? 네네네네. 그것도 같이 인도 있잖아요.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이거 그리고 저도 느낀 게 제가 저희 집 앞에서 그걸 했는데 타고 다리가 불편해서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를 아예 밀고 못 다니게 해버리고 근데 또 BRT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도 없고 같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막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 집이 트리비앙 쪽인데 그 트리비앙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경사가 있어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시민분들 아무도 안 들어와드리고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 가시냐 했는데 또 약간 장애가 있으시니까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은 이쪽으로 갈 길이 아예 없으니까 아파트 안으로 해서 가셔라 해가지고 도와드리려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휠체어 말하는 거예요? 전동 휠체어. 밀려가지고 이제 막 지인분이 막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다행히 잘 맞게 아시는 분이 너 왜 일로 오냐고 갈 길이 없이 왜 일로 오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데려가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게 11번에 적정 비용의 안전한 교통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다른 보행도로나 이런 거는 관련이 없는 건지? 다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통행이라고 하면 보통 교통학에서는 A 출발지, B 목적지에 가는 그 과정의 통행이거든요. 이 통행에서 도보로 어떻게 도보로 가거나 버스로 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그런 통행에 대한 조사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의 가는 방식에서 몇 분이 걸리고 어떤 식의 이용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의 하는지에 대한 통행에 대한 분석인데 거기서의 이제 선생님 말씀해줬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 우리 신체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든 허들을 넘어서 가겠고 매일매일 다니는 길이면 또 그렇겠고 아까 그분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선생님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고 일상의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례 같은 경우도 진짜 만약에 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선량한 시민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이분이 어디 목적지인지 사실 잘 모르고 그리고 그런 공사 지금 BRT 공사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아주 시끄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자전거로랑 자전거를 일단 만들기로 했어요 다. 그래서 만들긴 만들어. 근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행로가 있으면 자전거로가 갑자기 여기 생겼다가 되게 이상하게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전거를 자주 타는 편이어서 자전거를 타는 저도 불편하고 통행하시는 시민도 불편하고 서로 간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자전거 도로는 도로로 자전거 이렇게 차량으로 치니까 도로로 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도로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어떤 거를 제안해보면 가장 좋고 원래 그 독일 사례 말씀드리면 저 여름에 베를린에서 그 서해에서 동으로 맨날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공유 자전거를. 그때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그 뭐라 그러죠? 신호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고 이 승용차가 여기에 멈추게 되면은 자전거는 여기 앞에 더 멈추게 되고 이 앞에 자전거를 위한 신호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교통체계는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울퉁불퉁한 이런 지점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이런 지점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보행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행로에서 단차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까 이 3cm만 돼도 단차를 없애기도 하고 그 단차를 없애야 되고 단차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그 점자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그것도 잘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연구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보행교통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공유드리겠게요. 보행교통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우리 이걸로 뭔가 영감을 얻었어요. 한 학기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저 가까우니까. 네. 저도 그 2010년부터인가요? 초창기에 그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 한 분하고 이제 몇 명의 팀을 이뤄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이름이 공간주권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에 대한 권리, 우리가 사실 공간에 대한 권리 주체인데 우리가 이 권리 주체로서가 아니라 약간 아까 수동적으로 있는 공간을 조금씩 쓰는 주체로밖에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이 법학과 교수님이 권리라는 말은 너무 취약하다. 이거를 주권, 솔번티로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간 주권 훈장을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도 하고 뭐 책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 우리 사는 공간과 관련해서 이게 지속 가능 발전 패러다임 안에서 고민해 볼 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마 그게 다 커버하지 못하는 또는 너무 브로드하게 설명을 해서 어떤 대안들이 더 있을까 고민해서 아마 2030년, 40년에 다시 그 SDG 패러다임이 수정 보완된다면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할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던져주셨던 우리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우리 공간을 어떻게 갖고 놀고 싶은가 이걸 좀 신나게 상상하는 그런 사실은 시간들이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의 단면들을 잘 보여주셔서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좋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께 혹시 개인적으로 더 문의가 있으시면 10분 쉬는 시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하나 공부하시는데 쓰세요.